안녕하세요. 양치과 요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며칠 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토요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비전염성 만성 전신 질환과 치주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바에 의하면 치주 질환은 전신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류마티성 관절염, 당뇨, 비만,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임신과 이 조산 저체중, 그리고 골다공증 등등 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만성 질환들과 치주 질환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발생하는 여러 질병 중에서 치주염만큼 많이 발생하는 질병도 드물 겁니다. 보통 그 치주염의 경우 전 세계 성인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치주염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이게 중증 치주염의 경우는 대략 성인의 7.8%에서 11% 정도는 중증 치주염에 이환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7억 4,300만 명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한 2022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 지표에서 일단 그 응급실 이용한 환자 다음으로 치주염 및 치주 질환의 외래 요양 급여 비용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이 감기보다도 훨씬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년에 1,800만 명 정도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치과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임상에서 보면은 그 입안의 상태로 그 전신 건강 상태가 미뤄 짐작되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임플란트 수술이 워낙 흔해지다 보니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이유 없이 예후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김없이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당뇨 수치가 높은 환자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당뇨는 아마도 그 고혈압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호발하는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유병률이 대략 한 9.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식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 당뇨의 유병률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30년에는 아마 그 10%를 넘어설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주학회와 당뇨학회에서 그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치주염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치주염이 발생했을 때 그 중증도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록도 그 치주염을 치료했던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치주염을 치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당뇨의 발생 빈도가 발생 위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 주위 잇몸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죠. 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대부분 구강 내 상주 세균들인데, 이거는 심한 경우에는 치조골 소실을 일으키게 되고 치조골이 주저앉게 되죠. 치조골이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이런 그 심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크고, 그리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비만,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는 조산 위험성이 커진다고 나와 있고, 미숙아 출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발기부전이나 치매와 같은 다양한 전신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이상 지질혈증 이걸 보면 구강 위생 상태가 좋을수록 이상 지질혈증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일단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일단 가장 높은 것이 암이죠. 그 다음에 아마 그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걸 텐데, 대략 한 32% 정도가 심혈관 질환이죠.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 이런 걸 텐데, 이런 것들도 치주 질환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건강한 40세 이상의 성인이 평균 중대 심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을 보면 이 치주 질환이나 치아 후식 또는 치아 상실이 있었던 경우에 이 중대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칫솔질 습관과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서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보통 그 치주 질환을 통해서 들어간 이 세균들이 전신염증을 일으킨 경우들도 있고, 균열증이나 또 그 심내막염 같은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 사망 원인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자로 흔히 COPD라고 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제 호흡기 질환, 또 이게 치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치주염은 중요한 공통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또 하나 이제 보면 흡연이 문제죠. 그 흡연은 어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치주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치과에서도 이 금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연이 우리가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과 선생님이나 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또 함께 이게 치과사 더불어서 요즘 이제 그 진료실 내에서 금연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치주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이제 치주염 중증도의 치주염이 있다거나 치아 상실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 치매 발생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에서 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 치매 환자들 경우에 더욱 더 집중적인 치주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치매의 진행을 좀 늦춰줄 수 있겠죠. 그래 이제 그 WHO에서도 보면은 이 치주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 다른 어떤 이제 비전염성 만성 질환과 공통적인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전신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구강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례 없이 그 저출산 기조하에서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아마 이미 2017년 경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을 거고요. 올해나 내년쯤은 아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그 노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전신 질환들을 주의 깊게 잘 스크린할 필요가 있고 이런 그 전신적인 만성 질환들이 치주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다는 거를 그 여러분들께서도 잘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구강 위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게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님, 양치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면역력도 그렇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너무 매일 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김민님 아주 그 뭐랄까 이제 새로운 이론을 내놓으셨는데 그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 의하면 양치는 매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것도 식후에 한 번씩 식후에 하루 세 끼 식사한다고 하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하시는 거는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을길 산책님, 잇몸 쪽이 약간 쓸리는 것처럼 아픈데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신경 문제는 아닐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그 많이 아프거나 무슨 많이 붓거나 피가 나는 건 아닌데 약간 쓸리는 것처럼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 치은염입니다. 치은염. 그 잇몸 쪽에 이제 염증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가셔서 그 치은염 치료를 빨리 받으셔서 이거를 좀 완치를 시키는 것이 차후에 더 그 중등도의 치주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을길 산책님, 그 잇몸이 뭐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약간 뭐 쓸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이거 뭐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잇몸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유롭게님, 유튜브에서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뼈도 녹는다고 하던데 뼈가 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뼈가 녹을 정도면 몸이 먼저 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 실제로 턱뼈 손상이 오면 다시 회복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뼈가 녹는다고 그러죠. 이거 뼈가 어떻게 녹아? 이게 그 뼈가 녹으면 이제 사람이 제대로 지탱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몸의 다른 뼈와 달리 이 치조골은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정말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그 뼈가 정말 그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점점 밑으로 주저앉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 구강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구강 내에 있는 그 자가 면역과 밀접한 관련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고요. 실제 치조골이 녹아내리게 되고 치조골이 이제 녹아내리게 되면은 그 치아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마 인체의 다른 부위와 다른 치조골의 특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턱뼈가 녹아내리면 정확하게는 치조골이죠. 그 치조골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뼈를 말하는데 이 치조골이 녹아내리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냐? 그게 다시 그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치조골의 흡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아주 곤란해지죠. 이제 물론 그 저희가 더 이상 그 흡수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또 일부 치조골 소실 부위를 일부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 원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데 아주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주염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고요. 또 턱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그 재밌는 것이 치조골만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예를 들면은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정말로 이 턱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경과되면 틀니를 하기 힘들 정도로 치조골이나 턱뼈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주의 깊게 구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김기현님. 치아만 꼼꼼히 관리해주면 잇몸 질환도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아와 잇몸은 아예 별도의 방법으로 각각 관리해줘야 하나요? 치아만 건강하면 잇몸 질환도 없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인가 궁금해요. 치아와 잇몸 질환을 잇몸을 둘 다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 자체에 발생하는 질병은 우리가 뭐 치아 우식증 같은 이거 충치라고 하죠.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거는 치아 자체를 파괴시키죠. 그런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 조직 그걸 우리가 이제 치주라고 하는데 그 치주는 또 치아와는 별개의 조직이죠. 치아를 지탱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치주에 질환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치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멀쩡해도 치아가 흔들려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주염이 몸 전체 염증 수치에 영향을 주나요? 물론 영향을 줍니다. 치주염은 그 염증 수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그 염증성 혈액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실제로 치주염이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철저하게 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람결의 실려님. 양치할 때마다 피나는 건 크게 상관없죠. 양치 가끔 하다 보면 날 때가 있는데 항상 또 양치 다시 열심히 하고 하면 안 나고 그랬거든요.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설마 치주염 초기 증상 같은 건 아니겠죠? 유감스럽게도 바람결의 실려님, 이 치주염의 초기 증상 맞습니다. 치주염의 초기 증상은 일단 방금 말씀하신 출혈,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적이라고 해서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조직이 좀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 발적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스웰링, 붓는 거, 잇몸이 붓는 거, 이런 것이 치주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잇몸이 붉게 변하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치주염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출혈이 나다 안 났다 하더라도 꼭 그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치과도 좀 방문하시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치 열심히 하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 임플란트를 하려는데 잇몸 상태가 안 좋으면 먼저 치주 치료부터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 좋아져야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뼈에다가 뭘 심는 거잖아요. 뼈에다가 티타늄 금속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 고정이 잘 안 되겠죠. 고정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기도 쉽겠고,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 식립된 임플란트가 잘 지탱이 될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정말 안 좋으면 치족을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루 한 컷님, 나이가 들수록 잇몸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피가 나는 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만성염증 때문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잇몸만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치주염이 몸 전체 염증 수치에도 영향을 주나요? 잇몸에서 냄새 나고 피가 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 치주염 때문이고요. 치주염은 만성염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 치주염은 몸 전체 염증 수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런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몸 전체 염증 수치의 변화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쉽기 때문에 꼭 치과를 자주 방문하셔서 치주염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홍성님, 치주 질환이 있으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정말로 산모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론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렇게 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팩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모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임신 유지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있어요. 이런 프로게스테론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치은염이 생기기 쉬운데, 임신성 치은염이 생기면 이게 이제 잇몸이 붓거나 부풀어 오르기 쉽고 잇몸에서 출혈이 되기도 쉽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출산 후에 만성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신 산모들 같은 경우는 꼭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모들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보험 진료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용 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나님, 오늘 치과 다녀왔는데 임플란트 한 곳에 염증과 피가 많이 나는데 뽑고 다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워낙 임플란트를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임플란트 유지 관리가 요즘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게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염증도 생기고 피도 나고, 심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도 녹아내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임플란트 크라운만 제거를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치조골도 좀 재생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임플란트 크라운만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주 심하면 이제 임플란트를 뽑아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뽑아내야 될 정도가 되면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골 이식도 잘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하시는 데는 대부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께 좀 권유 드릴 게, 너무 임플란트 믿지 마시고요.
그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 항상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난다 그러면 바로 그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치료를 선제적으로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민님, 요새는 뼈가루 같은 걸 뿌려서 잇몸뼈 같은 것도 만들던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접착제에 동물뼈를 섞어서 그런 그 이종골 이식은 이제 거의 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이제 동종골 이식, 이제 사람 뼈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합성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합성골을 사용해서 그 뼈 결손 부위에 넣고 잘 봉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자기 뼈로 시간이 걸린 후에 다시 자기 뼈로 잘 그 착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동물뼈는 아니고 요즘 합성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지님, 열흘 전에 발치, 뼈이식, 임플란트 동시에 하고 어제 실밥을 뽑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꿰매놓은 것이 잘 붙지 않고 벌어져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잘 벌어져요. 잘 벌어지고 그 잇몸 조직의 특성이기도 한데 잘 벌어집니다. 근데 그 벌어지더라도 또 그게 잇몸으로 또 금방 잘 덮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강 내의 구강 점막의 특성이기도 한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금방 그 잇몸이 잘 자라나서 수술하신 곳을 잘 덮어줄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회복하시려면 뭐 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주변을 좀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술 담배 안 한다시니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너무 자극을 주시면 안 돼요. 뭐 자꾸 이렇게 그 혀로 만져보신다거나 또 그쪽으로 뭐 칫솔질을 세게 하셔서 자극을 주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청결하게 하시고 자극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덮어질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은지님. 네. 자. 베로나님, 6개월마다 스캐닝을 받는데도 앞니 뿌리 부분에는 항상 치석이 자주 끼어요. 더 자주 스캐닝을 해야 할까요? 거기가 제일 이 치석이 자주 끼는 부위입니다. 그 아래 이제 그 타액선, 아카선이라고 하는 타액선이 있고 그 타액선에는 무기질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석이 자주 끼는데 일단 그 자주 끼셔서 불편하시면 조금 더 자주 스캐닝 하셔도 됩니다. 뭐 그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부위, 그 치석 잘 끼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칫솔질 더 자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김정아님, 치경부 마모증, 전문적인 용어군요. 이제 CA, 네, 서비칼 어브레이전이죠. 네, 에브프렉션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이제 치주 질환이 아니고요. 치아에 발생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런 치아 경부 마모증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 뭐 레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인레이나 크라운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수술의 범주를 뭘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술보다는 수복에 가깝죠. 치아 수복. 이게 예를 들면은 치주 질환이 있어서 뭐 치주 소파술이나 뭐 치음 박리 수술을 한다. 이거는 이제 수술에 해당될 수 있겠고, 치아 경부 마모증 같은 경우는 치아에 그 발생한 결손을 우리가 원래대로 수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수복 치료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혜원님, 임플란트 예정이신데 하지정맥류 진단받고 수술은 필요 없다고 약만 먹고 있는 초기인데 임플란트 시술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복용하시는 약이 어떤 약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하지정맥류 정도의 그 약이 임플란트 시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아마 그 항응고제 같은 것이 들어있다면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그 임플란트 수술 후에 그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임플란트 시술 뭐 한 3, 4일 전에는 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약이 처방되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처방하신 그 선생님께 한번 그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셔서 그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시술 며칠 전에는 약을 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깜빡핑님, 매년 스케일링을 받는데도 잇몸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좀 신경 쓰는 타입이라 스케일링용 기구도 사서 치석 제거에 신경 쓰거든요. 혹시 구강 상태 말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잇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치석 외에도 여러 전신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링을 자주 한다고 해서 이게 꼭 그 잇몸 질환이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스케일링을 자주 한다 하더라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정도일 텐데 그 사이에 치아 표면에 발생한 치면 세균막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조금 더 자주 그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빌리지님, 저는 치과 공포 덴탈 포비아가 있으시군요.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 치과의 특유의 그 드릴링 소리 그리고 그 치과 특유의 그 냄새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떠올라서 무서워요. 근데 요새 잇몸도 계속 붓고 아파요. 저같이 치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면 진료나 통증 조절 같은 방법도 해주시나요? 일단 덴탈 포비아가 아주 심한 경우는 물론 그 이제 소기가스라고 하죠. 엔토가스나 또는 정맥진정요법을 통해서 그 수면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잇몸이 계속 붓고 아픈 그런 정도의 치료라고 하면 뭐 이렇게 치료 전에 조금 그 안정제 같은 거를 드시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통증 조절 같은 경우는 꼭 그 정맥진정요법 같은 그런 그 전신적인 수면 요법 외에도 또 우리가 무통 마취기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적절한 그 국소적인 마취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은 아메리칸 빌리지님 이게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그 심리적인 요인들은 결국은 이게 이 치과를 자주 방문하셔서 치과 선생님과 좀 친해지시고 그리고 그 치과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상호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그 문턱이 스레시홀드가 점점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치과를 방문하셔서 일단 치과 선생님께 덴탈 포비아가 있다, 치과 공포증이 있다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시고 그러면 아마 치과 선생님께서 그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안 아픈 치료부터 아마 그 천천히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어떤 탈감작에 의해서 서서히 그런 그 공포증이 좀 내려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담당 그 치과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래도 무섭다. 그러면 이제 수면 진료 해야죠. 수면 진료나 또는 뭐 신경 안정제를 복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소소한 나날들님
가끔 어금니 쪽이 찌릿찌릿 아프거든요. 물 마시면 시리고요. 아, 이거 썩었나 하고 흔들어 봤는데 멀쩡해요. 하루 이틀 정도 아프다가 또 멀쩡한데 이런 건 왜 그런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치아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이게 어떤 찬물을 드셨다가 이 치아를 자극할 때에는 그 일종의 치수 충혈 상태가 돼서 찌릿찌릿하고 아프다가 또 그런 것이 이제 사라지고 뭐 며칠 정도 지나면 또 멀쩡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충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선 그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일단은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민님, 예전보다 스케일링할 때 통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잇몸 상태가 나빠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스케일링 방법이 아프게 바뀐 걸까요? 병원 여기저기서 받아봐도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그거는 아마 이게 병원 여기저기서 받아봐도 똑같이 아프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잇몸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스케일링 할 때 미리 말씀을 하셔서 내 스케일링 할 때 너무 아프니까 좀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 치아하고 잇몸 표면에 표면 마취제를 도포할 수 있거든요. 표면 마취제는 이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프레이 형태의 표면 마취제를 먼저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그래서 그 미리 스케일링 받기 전에 꼭 그 이 시술하시는 선생님께 말씀드리시고 꼭 표면 마취제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김금자님 스케일링 너무 안 해서 드렸습니다. 예. 그 하여튼 이게 제가 하여튼 그 한 30여 년이 보면은 그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스케일링 같아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치아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 숫자를 줄여주는 건데 이 스케일링만 꾸준히 하셔도 잇몸 질환의 거의 한 7, 80% 이상은 예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마음을 크게 먹으시고 그리고 치과를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너무 안 하시다가 또 처음 가시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미리 그 스케일링 전에 좀 안 아프게 살살 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0대 아이고 50대면 제 나이네요. 50대이신 어머니께서 자고 일어나서 양치를 하던 도중 갑자기 치아가 빠졌다고 하십니다. 오른쪽 안쪽 치아가 빠질 때 아예 아프지도 않고 지금도 아프진 않으시다고 해요. 몇 달 전부터 흔들리는 느낌은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치주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셔가지고 그 치아 주변에 그 치조골이 다 녹은 상태죠. 그래서 그 치아 상태가 이미 이제 플로팅 티스라고 그러죠. 이제 둥둥 떠 있는 그런 플로팅 티스 상태였을 거고요. 그러다가 빠지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주 질환일 가능성 일단 매우 높은데 이게 또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치과를 방문하셔서 꼭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금니 하나가 흔들리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한 일주일 됐는데 통증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그냥 두면 물론 안 되지요. 이가 흔들리는데요. 이는 한번 흔들리면 이제 계속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안 아프면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병한 질환이 중한 질환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으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꼭 그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년째 다이어트님. 저는 예전에 치주염 진단받고 치료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맞습니다. 이 치주 질환은 재발이 정말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이 아니라 한두 달 사이에도 재발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주 질환이 한번 생기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꼭 주기적으로 치과를 자주 방문하시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김민님. 스캐닝 받고 잇몸 안쪽은 다 못했다고 다음 주에 또 오랬는데 무서워서 못 갔어요. 잇몸 안쪽도 치석이 생길 수 물론입니다. 잇몸 안쪽도 치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잘 생기죠. 그래서 이 치료한 선생님께서 아주 뭐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군요. 굉장히 정직하신 선생님 같으시고 꼭 그 선생님께 잘 방문하셔서 그 잇몸 안쪽 아직 제거되지 못한 그 부분도 청결하게 다 제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CDG님, 임플란트를 2번째 받았는데 매번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3번째도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염증으로 치조골이 녹아내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치조골 제거를 해야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임플란트 시술까지 가지 않도록 꼭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슬동자님, 평소에 치아 위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매일 양치하고 제때해도 치석은 스케일링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매번 깨끗하게 양치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치석이 당연히 또 생기죠. 또 타액도 계속 분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치약 구입 시 치석 제거에 좋다는 치약 등 기능성 치약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치약들은 검증이 된 건지 치석 제거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그런 기능성 치약들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칫솔질하는 습관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치약은 그냥 그냥 값싼 페리오 치약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석구석 칫솔질 잘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바른 방법으로 필요하면 바스 방법이나 이런 특별한 이제 칫솔질 방법을 잘 검색해 보셔서 그런 이제 칫솔질 방법을 갖고 또 칫솔질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게 식사하신 후에 한참 후에 하지 마시고 식사 직후에 꼼꼼하게 칫솔질을 잘 하시는 것이 치약보다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은우님, 습관적으로 칫솔을 힘을 주어서 닦는 습관이 생겨서 그런지 칫솔이 남들보다 더 빨리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칫솔도 크기가 들쭉날쭉하고요. 칫솔 크기 및 교체는 언제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칫솔은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은우님 말씀처럼 칫솔질을 하다 보면 왜 칫솔 끝부분이 굽어지잖아요. 굽어지고 또 칫솔 끝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치아가 잘 닦이도록 그렇게 형태가 연마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닳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칫솔이 이제 벌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는 칫솔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새 칫솔로 바꾸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님,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서 치석을 제거하고 받는 김에 충치나 치질환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편인데 혹시 스케일링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단 스캐닝이 가장 좋죠. 스캐닝이 가장 좋으시고 또 꼭 스캐닝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금방 흐르네요. 그래 더 많은 질문들을 받고 싶은데 이미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 또 선생님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더불어서 전신 건강과 구강 건강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한 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